제 이름은 임수아, 올해 68세입니다. 퇴직한 지는 10년, 홀로 된 지는 8년이 되었죠. 사람들은 제 팔자가 기구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제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젊은 시절에는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고 남편과 함께 국영기업에서 일하며 은퇴했고 시내에 있는 이 빌라도 우리 부부가 한 벽돌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 우리 부부가 한 벽돌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이민 수속을 마치고 손에는 번역된 비자 확인서까지 들려 있었죠. 빌라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 입구 경비원이 바뀌어 있었고 낯선 경비원이 바뀌어 있었고 낯선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울었습니다. 저는 가득 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며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챔이라. 아, 13호야? 그가 카드 리더기에 대자 빨간불이 깜빡이며 오류를 알렸습니다. 제 마음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요. 제가 직접 들어갈게요. 그가 손을 뻗어 저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주는 주혁 씨입니다. 허가 없이는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엄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얼굴이 어색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주혁 씨와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익숙한 3층짜리 빌라를 미동도 없이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그 시절 가장 힘들게 고르고 골라 햇볕이 가장 잘들 고르고 골라 햇볕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던 집. 문 앞에는 제가 직접 심은 목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꽃이 피면 숨 막히게 달콤한 흘가 서 있었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 철문 안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주혁의 아내,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몸매를 과시하는 듯한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열쇠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열쇠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얼굴에 살짝 자증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메마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민 수속은 다 마치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바로 출국하신 줄 알았는데요.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비자는 다 됐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어. 그럼 집에는 돌아올 수도 없다는 거야? 유나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뼈가 있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오고 싶다고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저희 집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무턱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퇴직하셨는데 이 3층짜리 빌라에 혼자 사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게다가 우리 주혁 씨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앞으로 해외에 나가 사실 거고 이 집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그녀의 깔끔하고 단정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일찍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경비원을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나는 막지 않았지만 제 뒤를 따라오며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비웃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에 도착하니 도어록이 바뀌어 있었고 비밀번호도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란다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이 벌써 인테리어도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는 커피잔을 든 채 베란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왜 돌아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너, 나랑 상의도 안 했잖아. 우리 한 가족 아니었니?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엔 이것이 될 텐데. 지금 미리 사는 게 뭐가 문제야?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1위를 제 이름으로 해두라고 했잖아요. 마치 당연한 1위를 재서 있었습니다. 단지 안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쏴 하는 소리를 내 쏴 하는 소리를 내 소리를 나무들이. 엄마는 싫다고 하더니 이제 이민 가셨으면 뭐하러 돌아오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바람에 실어보냈습니다. 이 집은 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거야. 네가 살고 싶다면 말로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됐어.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엄마, 그렇게 핏대 세우지 마세요. 이제 70 다 돼가는데 저희랑 집 가지고 싸우시려는 거예요. 빌라 단지 대문을 나설 때 캐리어 바퀴가 돌길 위에서 따닥따닥 소리를 냈습니다. 택시를 잡지 않고 작은 길을 따라 길모퉁이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제 조카는 그곳 노인들은 자식 눈치 보지 않고 품위 있게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가 떠나기도 전에 제 인생을 가로채려 할 줄은 몰랐습니다. 캐리어 옆으로 나뭇잎 몇 잔이 떨어뜨려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제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였을지도 아니면 아이를 낳고 아무도 없이 홀로 산실에 누워있던 그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을 너무나 참으며 살았습니다. 울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고 쟁취하려 하지 않았죠. 그 결과는 집 한 채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그 집의 소유권이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바보인 척하며 그들에게 집 문서를 건드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제가 떠난 후에야 딴 마음을 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늙고 어리석었더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가에 물기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낡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오래전 직장에서 배정받았던 집인데 채광이 좋지 않고 위층 이웃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천장에 노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 한 조각이 깨져 있어 테이프를 붙여두었지만 가보면 여전히 미세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곳을 살을 주기도 했고 비어있을 때는 가끔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낡은 집 안에 앉아보니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처음의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방 가장 위쪽 수납장에서 오래된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뒤죽박죽 엉킨 포장용끈, 몇 장의 기한 칠을 찾은 용끈, 몇 장의 기한 지난 영수증, 그리고 남편이 담배를 피울 때 쓰던 담배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하늘채 빌라를 살 때 남겨두었던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펼쳐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등불 아래에서 살짝 말려 있었습니다. 저는 검지로 한 줄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임수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단독 변경일을 제 이름으로, 저는 웃으며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집은 너에게 물려줄 건데 뭘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더 편해. 사실 저는 그의 속셈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자가 당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말은 더 이상 권위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 몸치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시큰거렸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너무나 가난해서 벽돌 하나하나 제가 직접 골랐고 주방 싱크대도 제가 사왔으며 샤워기도 2번이나 교체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니 정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박태준. 그는 제 대학교 동창으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중에 고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 도움을 청했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미루금 문제 처리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교류는 없었지만 그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고 그는 금방 받았습니다. 저 임수아예요. 박 변호사님. 저 임수아예요. 박 변호사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옆 사무실에 있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말씀해보세요. 제 집을 되찾고 싶어요. 그는 자세한 것을 묻지 않고 싶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잘 넣어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지 않고 길모퉁이에서 파탄금떡 2개를 샀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걸 좋아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결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박태준 변호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옆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피부는 검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온화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그의 앞에 놓았고 그는 서류를 넘겨보며 제가 오늘 겪은 일들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가끔 고개만 들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볼 때 집 소유권은 여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볼 때 집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님 아드님 내외는 위임장도 권한도 없으니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이 약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다른 자산에도 손을 댔는지 확실히 조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제가 정말 해외로 나간다면 죽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닿은 듯이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저를 근처 협력은행으로 데려가 제 여러 고정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매달 주역에게 자동 이체하던 그 돈이 그가 투자 상품에 넣어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민사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원치 않으시면 불법 이용이 됩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 보낼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부동산 거래소로 갔습니다. 그는 제 명의로 된 모든 산 거래소로 갔습니다. 하늘채 빌라 외에 제 명의로 된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채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과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모은 돈으로 투자하여 산 것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저 자신도 잊고 있었습니다. 관리업체에 맡겨두었기에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몇 년간 저는 임대료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가를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까? 이 자산들을 정리한 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어머니 개인의 의료비나 노후,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자녀가 상속받으려면 어머니의 생전 사면이 필요하다는 식이죠. 저는 더 안전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보호 신탁, 생전 증여 철회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날이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채 빌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층에 멈췄고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1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은 기록 무거웠지만 마음속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좁쌀죽 한 냄비를 끓이고 삭힌 오리알 2개를 잘라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조회 2개를 잘라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식욕이 좋았습니다. 죽 냄비가 끓는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통한 종이와 펜을 통한 종이와 펜을 통한 저는 비상키 회수라고 쓰다가 문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은 할머니라 이런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작은 방에 있는 책장 위에 놓인 비상키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꼼꼼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깔끔한 핏에 짙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발에는 진홍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립스틱 색깔과 조화를 이루는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 그것은 누구를 위한 치장도 아니었고 오늘 벌어질 일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그 비상키 뭉치를 꺼내 2초간 바라보더니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몰래 들어갈 권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햇볕 아래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거리였습니다. 저는 햇볕 아래 걸어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태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오늘 짙은 남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고 있었습니다. 관리실 쪽에는 이미 연락을 해두었으니 협조해 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갑시다. 아래층에는 3대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앞에 2대는 법률사무소와 관리실에 공동으로 파견한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대에는 법률사무소와 관리실에 공동으로 파견한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대에는 2명의 공직인과 카메라 기사가 앉아 있었고 다른 한 대에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임시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하늘채 빌라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실 입구에는 이번에는 익숙한 얼굴인 김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허둥지둥 뛰어나와 바싹 차를 자세로 섰습니다. 임 아주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즉시 카드를 찍었고 몇 대의 차가 유유히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지 안은 고요했습니다. 단지 안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청소부의 빗자루 소리만이 사각거렸습니다. 마치 수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서서 집을 바라보던 그때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집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제 집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차는 빌라 문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이 땅에 닿는 소리가 텅 빈 거리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녹화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뒤에 선 공증인에게 말했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켜지는 순간 제 마음속의 작은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빌라 문 앞의 감시 카메라는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늘채 빌라 13호의 등기 소유주는 임수아입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합법적인 소유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그녀의 눈은 확연히 커졌습니다. 일영의 천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일영의 초후 문을 연 사람은 유나였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의 머리카락은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제 뒤에 선 일행들과 카메라를 보고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 집이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등기부 등본 사본과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엑셀 18만 9,200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치신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공식 공증서를 펼쳤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의가 있는 분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윤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다니. 이건 우리를 내쫓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그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는 문 안으로 부탁하는 거야. 저는 문 안에 서 있는 아들 주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문 안에 서 있는 아들, 저 있는 아들 주에서 내려와 있었고, 잠옷 차림의 머리카락을 있었고, 잠옷 차림의 머리카락을 있었고,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깊은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제나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너희들이 이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이미 나를 쫓아내고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여전히 네 엄마였어. 그는 말문이 막혔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문 밖으로 내쫓을 때 조금의 품위도 남겨줄 생각은 없었잖아. 저희는 엄마가 정말 떠나실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틈을 타 도어록을 바꾸고 관리실에 명의를 등록하고 마치 재산이라도 뺏는 양 들어와 살았다는 거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 집을 나에게 맡기며 아들은 믿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고 했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저희는 불법 거주자에게 48시간 내에 이사할 것을 공식 통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입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뢰동산 물품의 이동은 금지됩니다. 관리실 및 보안팀이 감시를 도울 것이며 이 기간의 모든 영상 자료는 보관됩니다. 이 기간의 모든 영상 자료는 보관됩니다. 윤하는 문간에 서서 몬트를 꽉 붙잡고 있었고 눈에는 화약이 숨겨진 듯했습니다. 우리는 안 나갈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내쫓을 사람을 데려와 보세요. 나는 직접 나설 생각이 없어. 저는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 손을 댔으니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거야. 저는 그녀를 길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 손을 댔으니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새 열쇠를 꺼내 관리실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모든 도어록을 폐기하고 교체하세요. 이 집은 내 남편이 나에게 남긴 집이야. 네 남편은 이 집의 귀속을 결정할 자격이 없어. 윤아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역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돌 조각상처럼. 저는 거실의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분하게 보온병 뚜껑을 열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아침에 우린 오래된 보이차였습니다. 입에 머금으니 미미한 쌉쌀함이 느껴졌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맑고 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여유를 즐길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좋아해서 마셨을 뿐. 이제 그가 없으니 저는 그 회한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햇살이 좋았습니다. 박태준 변호사는 제 오른쪽에 앉아 손에 든 짙은 남색 서리초를 펼쳤습니다. 임수아 여사님의 자산 명세서입니다. 그는 마치 이사회 회의를 자산 명세서입니다. 그는 마치
이사의 회의를 자산 명세서입니다. 그중 빌라 5채, 낡은 아파트 2채, 상업용 건물 2채입니다. 모두 소유권이 명확하며 담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 빌라 2채는 푸른 호수마을에, 한 채는 곤비 정원에, 2채는 한강변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일시불로 구매되었으며 구매 시기는 1년여년에 걸쳐 있습니다. 구매 시기는 1년여년에 구매되었으며 구매 시기는 1년에 걸쳐 있습니다. 모든 매매는 임수와 여사님 본인이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유나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농담을 하세요? 당신들이 우리를 겁주려고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박 변호사의 손에 들린 종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임수와 여사님은 이 시내 5개 은행미로 계속했습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임수와 여사님은 이 시내 5개 은행미로 그들이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통합예금 잔액은 이 부분은 정적인 계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분 및 금융자산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 설립될 신탁수익 부분도 제외된 금액입니다. 유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찻상을 붙잡고 겨우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퇴직금도 다 당신에게 이체해줬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당신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역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마치 힘이 빠진 듯이 엄마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확실히 말한 적 없어요. 저는 찻잔 뚜껑을 닫고 단단히 잠갔습니다. 뚜껑을 닫고 단단히 잠갔습니다. 게을러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선이 방 안에 익숙한 가구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도 모두 서양풍 풍경화로 교체하고 남편이 직접 그렸던 수묵화를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나는 줄곧 말하기 귀찮았을 뿐이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었어. 거실은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자산은 이미 내 개인 명의로 제게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시든 채수잎처럼. 너희들은 이 집이 누구 것이냐고. 내 서면 승인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 너무 독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탐욕스러운 거야. 주역이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치심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뺨을 맞은 듯하고 분노 같기도 했었습니다. 분노, 저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는 게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박태준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관리실의 도어록 교체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관리실에서 협조하여 도어록을 교체하고 기존 거주자의 지문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보안팀을 배치하고 기존 거주자의 지문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보안팀을 배치하여 불법 침입을 제한할 것입니다. 불법 침입을 제하러 올 거야. 너희들은 방해하지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내가 손대지 않은 물건들은 너희들도 손대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수묵화, 찻잔에 있는 자사오 세트, 남편이 남긴 오래된 어피판, 그리고 내가 뒤뜰에 심은 난초. 그것들은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품위이고 내가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부분이야. 그들은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부분이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역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홀로 된 늙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그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진작에 혼자서 세상 모든 일에 대처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혼자 시멘트통을 짊어지고 집을 수리할 수 있었고, 아이를 안고 한줌에 병원에 갈 수 있었으며, 혼자서 부동산 업자와 협상하고 아이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며, 혼자서 부동산 업자와 협상하고 관리실과 실란이하고, 저는 밖에 서서 푸른 하늘 아래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제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뒤늦은 보상처럼. 저는 가방을 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한번 돌아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애원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 설명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으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안 되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늘 제가 순종적이고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져서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침묵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 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혁은 제 부엌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집은 혼자 다 못 살잖아요. 제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수속 처리하기 편할 거예요. 저는 그때 막 좁쌀죽을 끓이고 있었고 인덕션이 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천천히 죽을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가 웃으며 제가 남도 아닌데 뭐류라고 말했지만 웃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저는 일어나 찻상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일어나 찻상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집은 자가 사용으로 보류하며 당분간 소유권 변경 없음. 사람이 당신을 어수룩하다고 생각할수록 아무도 당신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주혁은 제가 휴대폰을 쓸 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일부러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제가 영어를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몰래 노인 영어 회화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들이 집에 집문서가 몇 개냐고 물으면 저는 미에 마른 행주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집문서가 몇 개냐고 물으면 저는 미 아버지가 다 관리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저에게 신탁 설정을 권유한 것은 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돈과 집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지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정해두어야 죽은 후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남겨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정말 효자일 겁니다. 그 해 저는 제 명의로 된 자산을 이용해 가족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저 본인에게만 종신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매월 정액연금 이체, 의료비 지출 우선, 긴급자금, 예비금 등을 설정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한 푼도 부탁할 필요가 없도록요. 신탁을 설립하던 그날, 저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은행 회의실에 앉아 매니저가 서류를 파던 계약 서류를 보던 기억이 납니다. 임수하긴 합니다. 제가 정말 늙고 병들고 어리석어져서 아들에게 부탁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유나가 저와 함께 한 집의 관리실 업무를 보러 갔는데 계약서 서명란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자가 사용 보류, 가족 자산 규정에 참여하지 않음이라고 쓰셨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못 알아들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네가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줬잖아. 겹치지 않게.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경험을 몇몇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영악해져서 조금만 일이 생겨도 계약서를 들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잖아. 나중에 집이 네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
너희들 기억해도 서명할 때 마지막 줄에 꼭 이 문구를 추가해야 해. 부동산은 자가 사용으로 보류하며 증여하지 않고 공동재산 분배에 찾아낼 수 있겠어? 그들은 누 글자를 찾아낼 수 있겠어? 그들은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들이 쉬워할까봐.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아 씨, 언제 이렇게 영리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고개를 숙여 한 모금 마시니 따뜻한 기운이 코를 타고 올라와 눈가가 살짝 시큰거렸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돈 없는 것보다 두려운 건 속임을 당하고도 어수룩하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제가 더 어수룩한 척할수록 그들은 저를 더 경시했고 그들이 저를 더 경시할수록 저는 제가 남겨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오후 3시 저는 새로운 빌라의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앞마당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마당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목서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실에 부탁하여 벽 모퉁이에 등나무 의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산 오래된 스타일의 의자였는데 젊은 사람들은 촌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도어록 교체를 마친 첫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어록 교체를 마친 첫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욕실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장미 욕실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저는 욕실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잡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 저는 스스로에게 보이차를 오려주었습니다. 새 차는 제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8년간 묵힌 보이차는 부드러웠고 마셔도 속이 편안했습니다. 차상 위에는 몇몇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의 오래된 가게에서 제가 고른 것인데 무늬가 좀 낡았지만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찻잔을 들고 앞마당의 목서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계좌를 동결시킨 날은 지극히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은행 매니저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주역에게 보내던 모든 정액 이체를 취소해 주세요. 이제 그는 스스로 생활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잘 보관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방에서 천천히 끓고이며 죽을 바라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직접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 날들을 너무 오래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주도하는 삶이지 필요한 존재라는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은행 문자를 받은 시간은 제가 정확히 맞춘 오전 10시였습니다. 햇살이 새로운 빌라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깔끔한 연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차상 앞에 앉았습니다. 박혜준 변호사는 30분 일찍 도착하여 정리된 대조표와 공증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집은 너희들이 당분간 살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강제퇴거 신청은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확실히 계산할 것이 있어. 제가 빌라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들 부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확연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제 계좌 이체가 취소되었어요. 주역은 얼굴이 좋지 않았고 말을 채 있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받아들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내려놓고 서류 가방에서 표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 지난 3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이야. 왼쪽은 네 수입이고 오른쪽은 내가 매달 너에게 이체한 돈이야. 대조해보면서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처음에는 버티려 했지만 숫자를 보면 갚았고 그중 3년은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2주택 담보래는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이거라. 은행 거래 내역서인데 내가 정말 안 볼 줄 아니? 아이의 학원비도 2년 동안 38,000원화가 들었는데 그것도 내가 보낸 돈이야. 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장 꺼려하는 말을 폭로하는 듯이
유나가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손은 가슴에 모으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으며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엄마를 모시는 건 저희가 해야 할 역력했습니다. 네가 매달 가게 지출 중 얼마를, 네가 매달 가게 지출 중 얼마를, 내 가게 지출 중 얼마를, 내 가게 지출 중, 네가 매달 가게 지출 중 얼마를.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저희를 조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모신다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명세서를 그의 앞으로 살짝 밀어 놓았습니다. 지난 3년 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 나는 매달 2번 송금했어. 한 번은 매달 2번 송금했어. 한 번은 내 남편 기금 계좌에. 모두 내 개인 명의로. 그냥 익숙해진 거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내가 매달 제때 돈을 보내주는 것에 익숙해졌고, 집은 너희들이 살고 관리비는 내가 내고,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내가 돈을 내서 고쳐주는 것에 익숙해진 거야. 내가 원래부터 너희들에게 모셔지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주혁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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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네가 막 결혼했을 때 누가 너희들에게 결혼할 집을 전액으로 사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한 푼도 안 들게 해줬는지 잊었니? 네가 대학교부터 결혼할 때까지 주머니에 가장 많았던 돈은 어디서 나왔니?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그냥 제가 미쳐 조금 풀렸습니다. 그냥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엄마는 늙었으니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말할 빼짠이 생겼니? 네가 생각 못한 건 내가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저는 그를 칼날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그럴 거야. 박대준 변호사가 서류철을 열어 합의서 초안 한 부를 꺼내 제 손 옆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너희 둘의 법정 상속권을 취소할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리는 침착했습니다. 모든 자산은 새로운 법률 신탁에 편입될 것이며 집행인은 될 것이며 유나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노후 보면은 자식의 의무라고 했지. 이제 그 의무를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불성립에 텄습니다. 저는 자식 잃은 노인과 독거, 여성 노인을 위한 자선 신탁을 설립하고 의료 상담을 위한 기부를 할 것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내 평생의 모든 돈이 결국 너희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왜 저희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찻잔을 들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찻잔을 들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해. 유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주혁은 벽에 기대어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시겠다고 했지. 이제 기회가 왔어. 너희들은 처음부터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을 거야. 주혁과 유나는 제가 카카오톡을 쓸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어떻게 올리고 보는지, 어떻게 스크린샷을 찍고 저장하는지, 심지어 그들이 올린 모든 사진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까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박 변호사의 법률 보조원이 먼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임수아 여사님, 따님 며느님께서 SNS에 어머니 집 사진을 많이 올리셨는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날 저는 막 차를 우려내고 글을 좀 쓰려던 참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날일러 사진을 이르며 다녀는 해산예전 올리고 드디어 대저택으로 이사. 저는 안경을 쓰고 제 예비 카카오톡 계정을 열었습니다. 이 계정은 진작에 유나를 친구로 추가해 두었지만 그녀는 저를 채팅 금지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SNS 피드는 기본적으로 공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페이지를 열어 한 줄 한 줄을 열어 한 줄 한 줄 내려보았습니다. 과연 그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앞에 그녀가 빨간색 긴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그 뒤녀가 빨간색 긴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그녀는 베이킹 완성품 사진을 찍어 올리며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고생한 여자에서 나만의 주방을 갖게 되기까지라고 썼습니다. 사진 모퉁이에는 제 오래된 찻잔 세트가 살짝 보였습니다. 고 남편이 퇴직할 때 회사에서 기념품으로 준 한정판 세트인데 그녀는 그녀 퇴직할 때 회사에서 기념품으로 준 한정판 세트인데 그녀는 그 내력을 전했는데 그녀는 그 내력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한 장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마치 수술칼을 든 것처럼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것이 아닌 자란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보조원에게 그 모든 사진과 글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본인 소유권 서류와 변호사 명함과 함께 그녀의 직장 행정 이메일과 그녀 본인의 카카오톡으로 등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본 내용은 허위 진술, 불법 점유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기사의 직원 윤아 씨는 본의 소유가 주걸 윤아 씨는 본인은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전제하에 공공연히 타산에 인지하고 있는 전제하에 공공연히 SNS 플랫폼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공공연히 저는 보낸 등기우편 사본 스크린샷도 제 친구 그룹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그룹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네 그 집 아니야? 걔는 늘 자기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난 걔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다. 몇 년 동안 사진을 올렸으니 재벌급으로 생각했겠네. 네가 남편이랑 그 시절에 샀다고 했던 그 집 아니야? 네 부엌 아니야? 네 부엌 아니야? 그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은 제가 마당에 서서 찍은 목서나무 사진이었습니다. 햇살이 밝았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깨끗한 돌길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마음을 청소한 듯이 댓글창의 첫 번째 댓글은 제 오랜 직장 동료 김은정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 관한 모든 SNS 게시물을 수아 씨, 드디어 당신 혼자 살게 되는군요. 저는 이 글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하고 돌아와 잣대졌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몇 초 후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도 게시물 하나 올리시는 게 어때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는 다른 계정으로 친구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SNS 피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3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 장은 마당의 목서나무, 한 장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햇살이 카펫에 가득 쏟아지는 모습, 그리고 한 장은 제 손에 들린 찻잔 옆에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이 놓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글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글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력으로 얻은 것이 과시보다 더 마음 편하다. 댓글창에는 금방 몇몇 익숙한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역시 한 방이 있네요. 언니, 역시 한 방이 있네요. SNS 피드는 저에게 허용의 장이 아니라 기록의 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자랑하지 않은 것은 게을러서였고 늙어서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너무 게을러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나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연락처에서 삭제했을 뿐입니다.
서명할 때 저는 짙은 남색 만년필을 사용했습니다. 고 남편이 생전에 제 생일 선물로 사준 만년필이었습니다. 만년필은 아주 부드럽게 써졌고 임수와 세 글자는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불필요한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이 신탁은 어떠한 자녀에게도 남겨지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의 상속권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외부 지정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박태준 변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연인 보충 조항, 즉 사망 후의 집행의지에 관한 즉 사망 후의 집행의지에 관한.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일단 서명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여 공증을 위해 보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자산관리사 이사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지정한 독립 컨설턴트로 제가 신탁을 서입한 이후 줄곧 제 자산 고조를 담당해 왔습니다. 임수아 여사님, 현재 총 자산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열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가족 상속 모델로 진행된다면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어머니의 자산은 상속 관계 분쟁으로 인해 동결되거나 심지어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방송이 필요 없습니다. 공익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공익 기부와 개인 신탁 보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만약 그들이 격렬하게 반응할 경우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미 최악의 감정적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격렬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죠.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지만, 제가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는지 알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식사 약속을 잡는 것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라 다른 친구들도 몇 명 온다며 저에게도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수락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식당은 오래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가지와 잎이 무성했습니다. 수아씨, 요즘 안색이 정말 좋습니다. 수아씨, 요즘 안색이 무성했습니다. 식탁은 순간 몇 초간 고요해졌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최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비자도 나왔고 여권도 받았어.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 나는 떠날 거야. 김은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드님 내외는요? 나 혼자 갈 거야. 제가 말은 힘내었습니다. 그럼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아픈 데도 없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누군가는 단지 아내 인테리어에 대해 뒷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요즘 어느 병원이 불친절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김은정 씨만이 나중에 조용히 저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저를 안타까워하는 듯이. 저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어요. 전화로 김은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용히 떠나는 것도 당신다워요. 우리 셋은 그래도 밥 한 끼 먹어야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 떠나기 전 식사 한 끼. 김은정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늘 그런 성격이지. 겉은 강해도 속은 여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김은정, 최명숙, 그리고 한지민. 그들은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초라했던 모습을 보았고 제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햇살은 유난히 좋았습니다. 마당에는 나무 그림자가 옅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이 현관 앞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산 회색빛 푸른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올려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얼굴에는 일부러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눈매는 또렷했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단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주방의 음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미찜, 두부 버섯볶음,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인삼이란이 있습니다. 식단 미색 깨끗한 미색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식탁 미색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작년 설에 선물해 준 것인데, 이 색깔이 저에게 준 것인데, 이 색깔이 저에게 준 것인데, 세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었고 모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는 와인 한 병을, 최명숙 씨는 차잎을, 한지미 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웃으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저는 웃으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예전처럼 편안이 없네요.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시선은 한마음으로 거실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원래 누구의 거실에 꽂혔습니다. 집이 안정된 게 아니라 내가 안정된 거야. 제가 첫 번째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네, 저희 입 다물게요. 김은정 씨가 웃었지만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어렸습니다. 식사 도중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식당의 세 사람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 밖에 카메라가 제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제가 화면을 열어보니 주혁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눈에는 확연한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던 손은 불안하게 쥐었다 켜기를 반복하며 제 이름을 부를지 말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내가 수업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돌려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한 줄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늦었어. 제 목소리는 겨울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사람이 부족해서 떠나려는 게 아니야. 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외국에 가면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너희 집 부엌에 서서 밥을 하는데 밥이 채되기도 전에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초한 모욕이었지.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나를 마음 약하게 만들고 싶어서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네 집도 아니고 네 미래도 아니고 네 미래도 아니야. 저는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1분 동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저는 문을 닫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지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독한 사람이래요. 독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끊어야 할 때 미련 없이 끊어야 해.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식사에서 우리는 건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 한 모금씩 이야기를 뱃속으로 삼켜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저는 그것을 식다리를 뱃속으로 삼켜 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식탁 물건을 꺼냈습니다.
저는 와인 한 병은 그 와인 한 병과 제가 결혼 10주년 되던 해에 산 것으로, 원래 아들이 되던 해에 산 것으로 와인 향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한 잔을 따라 스스로 마셨습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가. 나는 더 이상 안 마실 거야. 그들은 권유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저는 3개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빌라 정문, 뒷문, 그리고 차고의 비상키였습니다. 빌라 정문, 그리고 차고의 비상키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세 사람에게 각각 꺼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집은, 이가 떠난 후에 이 집은 임시 신탁관리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이 집이 황량해지는 게 두려워. 김은정 씨는 열쇠를 받으며 손가락이 살짝 달렸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배우고 싶은 거지. 반복적인 이별을 하고 싶은 거지. 반복적인 이별을 하고 싶은 거지. 반복적인 이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래다 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서 있었고, 그들은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 낡은 세상이 찰칵 소리를 내며 잠기는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었지만 외로움이 아니라 깔끔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열쇠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 와인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추억과 뒤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코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코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라는 단어에 짓눌리고 싶지 않았고, 이른 아침 5시 반, 저는 정시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닫지 않았고 대합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조명이 비쳐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어깨에는 짙은 갈색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고른 가볍고 깔끔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삶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밖은 날이 막 밝아오고 있었고 멀리 활주로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어젯밤 미처 다 쓰지 못한 글을 메모장에서 복사해 붙여넣었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저를 알고 저에게 오해가 있었거나 기대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일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임수아, 67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도시를 떠나 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은 할머니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유난 떠내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은 제가 벌었으며 삶은 제가 벌었으며 삶은 제가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스스로에게 원했는가라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의 살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들을 모두 돌려주려 합니다. 집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재산은 이미 정리했으며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임수아. 저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카카오 스토리 업데이트 성공이 표시되는 순간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곧바로 제 노년층 친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심지어 아파트 이웃 그룹 채팅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제 아들이 자신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 녹화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군가 물었습니다. 이거 임 아주머니 아들 아니야?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집은 자기 거라고 진작에 명확히 해뒀대요.
아들 내외가 쫓겨나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엄마가 진작에 자기 집이라고 했대요. 근데 저렇게 무릎 꿇으면 뭐예요? 진작에 자기 집이라고 했대요. 근데 저렇게 무릎 꿇으면 뭐예요? 진작에 잘하지. 누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습니다. 주혁은 무릎을 꿇은 채 얼음장 같은 바닥 타일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낮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듣고 저를 말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울음소리들이 제가 그 시절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눈물 흘리던 침묵보다 더 가볍고 허망하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죄송합니다. 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고 항공편 번호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탑승할 때 저는 대합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의자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추억은 무겁지만 사람은 그것을 짊어지고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찾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귓가에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방송이 울려 불빛이 연달아 깜빡였습니다. 마치 제가 수년 동안 지체했던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기억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 그녀는 떠났다. 임수아는 한때 아들의 의지였고 며느리 눈에는 쓸모없는 존재였으며 SNS 피드 속 배경에 불과했다. 그녀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문을 부수거나 그릇을 던지지도 않았으며 뒤늦은 이해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혼자 조용히 집을 되찾고 신탁을 설립하고 여권을 챙겼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공항 대학실에서 지난 삶의 억울함을 모두 꺼버렸다. 엄마가 진작에 집주인이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임수아는 더 이상 그들의 부속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그녀 자신이었다. 이 이야기는 반격쇼도 아니고 성공신화의 통쾌한 속물이 아니고 성공신화의 통쾌한 이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어떤 여자들은 늙어서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어느 날 당신도 임수아처럼 늙고 돈은 바닥나고 자식은 말을 듣지 않고 병까지 찾아온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에게 참으면 돼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처럼 비록 늦었지만 삶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인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3,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들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며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및 댓글 섹션의 공유를 포함하되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다면 댓글 섹션에서 저와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